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2학기 원격 수업입니다. 이 원격 수업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2차 지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원격 수업이니 모두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배웠던 4단원과 6단원의 내용이 이번 시험의 주 내용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특히나 4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념물 여행부터 먼저 떠나보도록 하죠. 자, 기념물 여행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기념물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 어느 정도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조사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할 때, 혹은 가보고 싶은 지역을 확인을 할 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들, 그리고 여행 일정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정리를 해야지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여행은 역사, 문화, 지리 이런 배경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가야지 보다 더 완벽한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요.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우리 책에 있는 순서대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혁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대상지는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맨체스터와 리버풀. 자, 맨체스터와 리버풀이라는 이 두 도시가 대표적인 여행지가 될 텐데요. 이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30년부터 면방직 공업이 발달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리버풀에는 18세기에 세계 무역의 중심지였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곳에 세계 최초의 무엇이 만들어졌다? 산업용 철도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강력한 해군, 그리고 이 해군 덕분에 식민지 확보는 원료의 수급뿐만 아니라 제품의 수출까지도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직산업, 이제 이런 식민지에다 물건을 팔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방직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제 생산, 제철공업, 자, 이 부분은 제철공업이 되겠죠. 그리고 노동력이 많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증기기관이라든지 도로, 운하 등 교통의 발달,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지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산업유산입니다. 자, 산업유산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산업유산으로는요, 크게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요. 에스파냐의 빌바오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라는 지역으로 가보면은 아이언 브리지 계곡, 그 다음 뒤쪽에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던 군함도, 일본의 군함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스파냐의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산해필바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그 다음에 질 좋은 철광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과도 가까웠었고, 그래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철강 산업과 선박 제조업의 중심지였다라는 거. 그러지만 이 빌바오가 점점 쇠퇴를 해서 나중에 여기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게 됐겠고요. 영국의 이제 아이언 브리지 계곡 같은 경우에는 1709년도에 세계 최초로 목탄 대신 코쿠스를 이용한 재련이 이루어졌던 장소. 그러면서 1779년에 세계 최초의 철교인 아이언 브리지가 놓였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곳이 1986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1709년에서 1779년 그리고 1986년이라는 일련의 순서에 의해서 목탄 대신 석탄을 사용한 코쿠스를 이용한 거, 그리고 철교가 놓이고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구남도 같은 경우에는 정식 이름은 하시마. 하지만 구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구남도라고 부르고, 일본 최초의 콘크리트 아파트가 들어선 일본 근대화를 이룬 탄광이라는 이유로 2015년도에 이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곳이 바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자, 이 지역은 폴란드에 있는 곳이고요. 원래 폴란드식 이름은 오시비엥침이지만 이걸 독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우슈비츠가 되겠고요. 나치의 수용소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폴란드라는 나라의 크라쿠프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오시비엥침이고요. 독일식 이름이 아우슈비츠입니다. 나치에 의한 유대인 인종 학살의 현장이자 인류에 행한 극악한 범죄라는 점을 밝히는 증거로 197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여러 기념물 여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가는 여행이 우리 교과서에는 수록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브란덴부르크 문 같은 경우는 베를린의 상징인 건물이기도 하고요. 이 관문 사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관문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베를린 장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검문소인 체크포인트 찰리,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찾고, 그다음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든지 박물관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을 의무로 해서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또 제2차 세계대전하고 관련된 세 나라가 있었다라면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이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 또 수록이 된 게 바로 일본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으로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았었던 건물, 그리고 이 건물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무기였던 핵무기가 가져온 침상을 보여주는 가장 냉혹하면서도 강력한 상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핵무기를 폐기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이야기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죠. 다음 여행으로 넘어가면 이제 봉사 여행입니다. 봉사 여행. 자, 이 기본적인 개념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봉사의 종류 정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구호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가는 거. 그다음에 뭐 그게 교육적이 됐든 뭐 의료가 됐든 아니면 레크레이션이 됐든
재능 기부가 됐든 어떤 측면이든지 간에 자기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일손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일손 도울 때 무엇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명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놀러 가는 거는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축제를 즐긴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캠핑을 즐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봉사 여행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봉사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몽골, 그 다음에 잠비아, 그 다음에 네팔, 베트남, 네팔 이런 지역이 나와 있었어요. 자, 몽골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관련해서 사막과 관련해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에 걸린 부모들 때문에 그 고아가 되어버린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교육봉사 내용이 나왔었죠. 사막과 관련해 가지고 나무 심기. 자, 네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15년도에 지진이 있었다. 그 지진에 의한 복구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 활동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살포하면서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요, 바로 이제 생태도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생태도시라는 건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바로 생태도시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태도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시는 자연과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계획된 공간을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도시와 생태도시는 개념이 다른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도시라는 건 자연과 인위적으로 멀어지게 계획된 공간을 도시라고 한다면, 생태도시는 사람과 자연 또는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의 체계를 갖춘 도시를 생태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태도시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도시별로 그리고 각각의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다양성을 강조하는 여행이 주로 생태도시에서 생태도시와 관련된 여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생태도시 여행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브라질의 쿠리치바, 그리고 독일의 어디가 나왔었죠? 프라이부르크, 그 다음에 울산의 태화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쿠리치바 같은 경우에는 선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쿠리치바에서 가지고 온 버스 전용 차로제가 도입이 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프라이부르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태양열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줘야 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되겠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이라는 울산을 통과하는 하나의 하천, 도심 하천이 있었는데, 이 하천 같은 경우에 과거 울산이라는 도시의 공업화 때문에 엄청 매우 많이 오염이 되었다가 지금은 많이 정화를 해서 깨끗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태도시의 사례에 속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바로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잠시만요. 선생님, 이게 바로 문화창조. 문화창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화창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부분은 문화창조의 개념과, 그리고 그 문화창조로 인해서
발생한 뭐 가장 대표적인 여행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행 이제 문화창조와 관련해서 뭐 문화창조의 개념, 문화창조는 뭐 문화창조 지역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뭐 상상력, 열정, 창조성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하고 핀란드의 라플란드의 주도 로바니에미에서 약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역. 이 두 지역을 설명을 했었고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머리의 고향으로 유명했었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산타클로스. 이렇게 여러분이 연관 지으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 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한 이 정도까지 하시면은 거의 4단원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얼추 끝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4단원 내용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